국모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두면 사특한 무리들의 술수가 끼어들기 쉽다오. 요부 미실 같은 무리 말이오. 네가 한번 전하의 마음을 움직여봐라. 제가 어찌 그런 일을 너보고 무슨 계략을 꾸미라는 게 아니다. 그대도 나만큼이나 사람이 그리운 모양이오. 어쩐지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잘 통할 것 같지 않소? 하지만 내 처지가 어때서? 다른 건 다 접고 오로지 누나 행복만 생각해.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야. 문노, 이병수. 간택. 금륜태자, 즉 진지왕의 즉위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나 황후 간택 문제로 조정은 분분했다. 미리 태자비를 간택해야 했으나 진흥제의 와병으로 미루어 오던 일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중신들은 황후의 제목을 찾아 왕실과 귀족들의 가문을 들춰내며 부산을 떠났다. 그런 와중에도 태후로 물러난 사도는 느긋했다. 느긋한 정도가 아니라 왕실 사람이라고 보기 민망할 만큼 남의 일 보듯했다. 금륜이 자기의 소생이 아니라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그래도 왕실의 일인데, 그것도 태후의 가장 큰 일인 황후 간택인데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고 궁인들마저 수군거릴 정도였다.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진지왕 금륜은 좌불안석이었다. 연락지경을 생각하면 약조대로 미실을 황후로 맡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여인의 계책에 말린 생각을 하면 무섭고 두려웠다. 진골 정통인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대원 신통인 사도 태후와 미실이 정권을 휘두를 생각만 하면 아무리 미실의 음사가 탐나고 태후의 협박이 무서워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엉겁결에 앉은 자리지만 그래도 신국의 왕 아니겠는가. 왕만 아니라면 자청할 일이다. 하긴 자신이 왕이 아니라면 그녀는 자신에게 눈길도 안 주었을 것이다. 오로지 황후 자리가 탐나는 것뿐이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 이화랑과 눈이 맞아 출궁한 어머니 대신 어려서부터 키워준 할머니 지소태상 태후의 문후를 드는 왕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언제까지 이리 혼자 문후 들 것이오. 내어서 다정한 내외의 문후를 받고 흑륜사로 들어가고 싶소. 국모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두면 사특한 무리들의 술수가 끼어들기 쉽다오. 예를 들어 호시탐탐 황후 자리를 노려오던 요부 미실 같은 무리 말이오. 태상태후는 굽은 허리를 펴며 당부했다. 왕은 섬뜩했다. 역시 노련한 태후다. 뭘 알고 그러는지 단순한 노파심인지 행여라도 황후로 미실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저토록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하실 수 있다니 꼭 제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 같았다. 중신들이 골품을 따져 품신하겠다고 했으니 곧 첩지를 내리게 될 것이옵니다. 너무 근심치 마시옵소서. 모쪼록 그래야지요. 신국의 왕실 아닙니까? 모름지기 왕실이 튼튼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입니다. 내 기력이 남아있을 때 안정된 왕실을 보고 싶습니다. 중신들에게 서둘러 이르세요. 부쩍 쇠잔해진 태상태후는 타이르듯 얘기했다. 왕은 말이나마 곧 국모를 간택해 나란히 문을 올리겠다고 아뢰고 태후궁을 나왔다. 왕은 외로웠다. 어머니는 어릴 때 궁을 나갔고 아버지와 형은 유명을 달리했고 자애로우면서도 무서운 할머니는 이제 늙어 뒷방으로 물러나 앉았다. 어쩌면 황후 간택에 미실과 사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데 마지막 기운을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태자로 있을 때보다 자유마저 없어져 왕은 종종 후원으로 나와 거니는 것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곤 했다.
문득문득 미실의 교태가 그립기도 하지만 애써 찾지 않았다. 그녀의 속셈을 알고 난 후로는 무서웠다. 육신의 모든 기운을 한 곳으로만 쏠리게 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그녀의 색사는 순간적으로는 환희를 주지만 그녀가 마음먹기 따라서는 죽인다 해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나저나 태후와 미실이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 그게 더 문제다. 진퇴양난에 빠진 진지왕은 옥좌가 바늘방석만 같았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이 진지왕 사정은 엉뚱한 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미실에게 늘 긴장하고 있던 문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챘다. 세종이 병부의 수장으로 바쁜 와중에 술이나 한잔 하자며 찾아온 날이었다. 딱히 볼 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닌 듯 객적은 얘기를 하다가 미실이 차라리 원화였을 때가 좋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부디 혼이 나지 말라는 넋두리로 입막음했다. 잔뜩 흐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하면서도 끝내 쏟지 못한 먹구름처럼 세종은 침통한 모습으로 술잔만 기울이다 갔다. 몹시 침통한 모습으로 혼이 나지 말라는 말로 미뤄보아 미실 때문인 것 같으나 짐작이 안가 내내 깨름했다. 그런 그의 지인이를 한 건 진지왕의 즉위식이 끝난 후였다. 미실 때문이라는 심증은 같지만 그토록 어마어마한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똑같이 미실을 좋아하면서도 먹구름 같던 세종과 달리 설원랑은 솜털처럼 가볍고 밝았다. 문노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미생랑과 얘기를 나누던 그는 원화보다 황후가 밀어주면 화랑도는 더욱 막강해질 거라고 기꺼워했다. 미생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화랑도가 문제겠냐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무엇이? 원화보다 황후라니? 문노는 발걸음을 멈추고 굳은 듯 꼼짝하지 못했다. 늦게 문노를 발견한 설원과 미생은 오셨냐며 허둥지둥 이해를 차렸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태연하게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낭정으로 향하는 문노의 발걸음은 짐짓 그들만큼 허둥거려졌다. 원화라면 미실밖에 없다. 그런데 원화보다 황후라니. 그러면 미실이 황후가 되려 한다는 말 아닌가? 세종전군의 시름도 그와 연관된 것이리라. 문노는 먹구름도 치지 못한 번개를 솜털구름에게 맞은 것 같았다. 그래서 즉위식 때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게야. 문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직 지소 태상태후가 건재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사도태후와 미실이 무슨 계략을 꾸몄단 말인가? 그 계략이 무엇이든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다. 원한 때문만은 아니다. 조정과 화랑을 오가며 전횡을 일삼는 그녀가 애국 충정이 가상하거나 덕망과 학식이 높아 그런다면 따를 수도 있다. 오로지 미색과 음사로 권력 있는 사내들을 농락해온 그녀가 황후가 된다면 진지왕의 성정으로 보아 국정은 사도태후와 더불어 치마폭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발톱을 세우고 쳐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 백제나 눈을 부릅뜨고 노리고 있는 구구려, 나아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외까지 그 치마폭으로 어찌 막아낸단 말인가. 신국의 앞날이 풍전등화에 놓일 것은 뻔하다. 어떡하든 막아야 한다. 하지만 무슨 계략이 있는지 모르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어딘가 여유작작해 보이는 미실을 볼 때면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길도 방법도 없다. 문노는 진지왕 못지않게 전전반측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소태상태후도 묵인한 일인가? 정말 진지왕이 미실을 황후로 맞을 생각인가? 작정을 했다면
왜 이리 끌고 있는가. 아무래도 아직은 미실의 계략이 진행 중인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게 아닐까.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던 문노는 동륜태자의 후궁으로 들어간 조카딸 지도를 떠올렸다. 언젠가 사촌인 기호공이 딸 지도가 태자의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정부는 왕자와 난 눈치라며 걱정을 했다. 왕자라면 금륜밖에 더 있는가. 문노는 지도가 금륜과 정분이 났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황후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다. 형인 동륜태자의 후궁이 동생인 금왕의 황후가 된다는 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마당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아야 했다. 작은아버지와 조카 입종과 지소, 고모와 조카 만호와 동륜, 그리고 이부동매 남매 진흥재와 숙명, 세종과 육명이 혼이 나는 등 별별 혼사가 다 벌어지는 게 궁궐 아니던가. 더군다나 왕의 숙모인 미실이 왕의 아내가 되겠다고 음모를 벌이고 있는 판에 혼자 된 형수를 아내로 못 삼을 게 뭔가. 우선 지도부터 찾아가 사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서둘러 발걸음을 놓았다. 서자인 문노는 가까이 지내는 인척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사촌 기호공과 연락이나마 하고 지내온 게 새삼 다행스럽고 어떤 운명처럼 여겨졌다. 어려서부터 꽃을 좋아하던 지도는 여전히 꽃을 가꾸는데 여념이 없었다. 향이 아주 좋구나. 겨우 시중 하나만 들락거리는 처소에 문노가 다가가자 지도는 깜짝 놀랐다. 당숙이 어쩐 일이요? 여전하구나. 꽃을 가꾸어 그런지 독수공방하는 얼굴 같지 않게 밝구나. 당숙은 독수공방하는 사람 얼굴은 달라요. 그리고 내가 왜 독수공방이에요? 이렇게 많은 꽃과 새와 나비, 벌 등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사는데. 지도는 앳된 미소를 지으며 손바닥으로 후원을 가리켰다. 그래, 오죽 외로우면 그것들과 식구로 지내겠느냐. 그런데 이제 진짜 식구를 만나 광영을 찾게 해주마. 문노는 뜬금없는 줄은 알지만 미실의 의중을 안 이상 미적거릴 여유가 없어 단도직입으로 말을 꺼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식구를 만나는 건 뭐고 또 광영을 찾다니. 폐하 말이다. 한때나마 너와 정분이 있었다고 들었다. 폐하라뇨? 폐하가 폐하지. 뭘 그리 놀래? 아니, 그러니까요. 폐하가 저와 정분이 있다니요. 예전에 말이다. 폐하가 태자 시절이던가 왕자 시절이던가 아무튼 예전에. 아니, 그냥 말벗이나 해드린 건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너무도 생급스런 말이라 지도는 큰 죄가 발각이라도 든 것처럼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숨길 것 없다. 아마도 첫정일 테니 지금도 가슴에 담고 있겠지. 그래서 이리 외로움을 달래려 꽃을 가꾸는 게 아니냐. 그런데 내 방금 말한 대로 네 첫정을 찾아주마. 지도는 영문을 몰라 당숙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가슴에 묻어둔 채 꽃과 벌나비들에게만 얘기하며 애틋한 마음을 달려오던 일이 갑자기 찾아온 당숙의 입으로 들춰지는 것도 생계만개한데 그 일을 찾아주겠다니 지도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조만간 폐하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리 만들 테니 단단히 마음 먹고 맞을 준비를 해라. 너 학이 따라 첫정만 찾는 게 아니라 국모도 될 수 있느니라. 국모라니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을. 너무 놀란 지도는 벌어진 눈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미실 같은 여부도 국모가 되겠다고 가진 술수를 쓰는 눈치던데 네가 미실보다 못한 게 뭐냐. 잘 들어라. 세종 전군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실이 황후가 될 궁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진흥제처럼 미실이 색공으로 있으면 폐하 침전에 들기는 해도 자신의 아내라는 건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황후가 되면 세종은 그저 신하일 뿐이야.
그러니 애가 타는 것이겠지. 실제로 그녀의 동생 미생과 정부 설원랑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미 모종의 계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미실이 황후가 되려는 것은 오로지 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이다. 지금도 정권을 쥐락펴락하는데 황후까지 되면 그 전횡을 어찌 본단 말이냐. 다행히 폐하가 아직은 태상태우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니 네가 한번 전하의 마음을 움직여봐라. 제가 어찌 그런 일을...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지도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미실과 상대해 싸워보라는 게 아닌가. 미실이 누군가. 등에는 진흥제 부처를 업고 손에는 세종 전군을 쥔 무소불위의 역을 아닌가. 아무리 구중궁궐에 갇혀 세상 일에 등한시하고 살아도 그 정도는 지도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미실과 대적을 해보라니 지도는 지레 겁이 났다. 그래,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튼 네가 폐하를 사모하는 마음은 진실 아니더냐. 그 진실만 폐하가 믿게 해라. 공연히 네가 어떤 사심으로 폐하의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오해를 받으면 오히려 곤욕을 치르게 둘지 모르니 운명에 맡기자. 모쪼록 내가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동륜태자의 후궁이었던 제가 어찌 국무를... 게다가 당속날 맞다나 정권을 쥐락펴락한다는 미실을 어찌 제가... 너 보고 무슨 계략을 꾸미라는 게 아니다. 어차피 계략을 꾸며보았자 사도태우를 따르지 못할 것이고 음사도 색공 미실을 따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냥 성심을 다해 폐하를 섬기기만 해. 이곳까지 오시게 하는 일을 내가 맡으마. 지금 폐하는 태상태우마마에게는 황후 간택을 독촉받고 사도태우에게는 모종의 압박을 받는 눈치더라. 그러니 네가 폐하의 마음에만 들면 크게 어려울 일도 아니라고 본다. 아닌 말로 이애정에 이끌려 잠시 정을 나누다 말면 그뿐 아니겠느냐. 그러니 국모니 뭐니 하는 생각은 아예 말고 그냥 이애정만 살려내보란 말이다. 당혹해하는 지도에게 문노는 말 못하는 꽃과 나비들하고도 정답게 지내왔는데 마음에 두고 있던 정인을 겁낼 게 뭐냐며 다독여 주었다. 미실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연모하는 사람만 생각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고 나왔다. 기호궁의 딸 지도는 동륜의 후궁으로 궁에 들어왔다. 동륜에게는 이미 정비 만호와 후비 윤궁이 있었다. 그나마 정작 동륜의 마음은 온통 미실에게 가 있었다. 이래저래 동륜의 눈길조차 받을 수 없었던 지도는 그저 궁 한쪽에 서 있는 식물과 같은 신세였다. 누구와도 어울릴 줄 몰랐던 지도는 후원의 나무와 꽃과 새들을 벗삼아 세월을 밟았다. 활짝 꽃을 피운 화초들을 상대로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신세가 꼭 나와 같다며 넋두리를 하고 있던 날이었다. 내가 봐주면 안 되겠소? 은근한 목소리가 다가왔다. 지도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금륜 왕자였다. 왕실의 모든 관심은 동륜태자에게 쏟아지고 자신은 관심 밖에 있어 적적한 마음을 달래며 지내던 때였다. 의지할 곳 없어 외롭게 지내던 왕자는 궁궐 후원을 휘적이곤 했다. 호젓한 곳에서 아리따운 소녀를 만난 것만으로도 마음이 새로운데 꽃을 매만지며 나누는 얘기도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라 반가웠다. 꽃이야 벌나비가 찾아오면 됐지 누가 봐주길 기다리겠소. 그대도 나만큼이나 사람이 그리운 모양이요. 옷차림을 보니 시종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윗전의 후궁이요. 태자마마의 후궁이옵니다. 지도는 황망히 허리를 굽혔다. 저런, 지금 형님의 마음이나 발길이 얘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아, 그래서 화초들에게 그런 말을 했나 보. 왕자님이 보고 계신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려 송구스럽사옵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소. 어쩐지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잘 통할 것 같지 않소? 어찌 왕자님이 외롭다 하십니까?
태후마마와 대왕 폐하 또 황후마마의 사랑과 보살핌은 어쩌시고요? 태후마마는 정치에 여념이 없으시고 폐하와 태자는 미실에 정신이 나가 있고 계모 황후는 내가 눈엣 가시 같을 것이요. 왕실과 중신들도 태자인 형님에게만 관심이 있다오. 그러니 벌써 정비에 후비까지 두지 않았겠소. 어쩌면 그대보다 내가 더 처량한 신세일지도 모르오. 아, 어쩌면... 지도는 안쓰러운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시오. 불쌍하게 보다니요. 감히 소인이 어찌... 지도는 고개를 숙이고 짤짤매었다. 그렇게 동병상련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연분은 정분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엄연한 형수와 시동생 사이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담도 자랐다. 연모하면서도 한 몸이 될 수 없는 연장은 고통일 뿐이었다. 금류는 궁 밖으로 나돌며 고통을 잊으려 했다. 그나마 동륜이 비명 횡사하고 난 뒤 태자로 책봉되자 주시하는 눈이 많아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보위 위에 올라서는 아예 까맣게 잊고 있었다. 크게 보고할 낭정은 없지만 문노는 지소 태상태후에게 낭정보고를 구실 삼아 자주 입궁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의당 풍월주인 설원랑이 입궁해야 하나 문노가 자청했다. 태상태후도 문노가 오는 것을 더 반겼다. 태상태후는 얼핏 황후 간택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을 비칠 뿐 미실이 황후로 간택된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문노는 안심을 하면서 마음을 다졌다. 기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왔다. 지소 태상태후에게 낭정을 보고하러 왔을 때 문호 들이고 나오는 진지왕을 목격했다. 문노는 같이 온 낭도에게 왕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두라 이르고 태후전에 들었다. 보고를 마치고 서둘러 나온 그는 낭도가 가르쳐준 대로 왕실 가장 깊은 후원을 찾아갔다. 왕은 하늘과 땅을 번갈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수심을 달래는 듯했다. 폐하, 용 안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나직하면서도 굵은 음성이 왕의 귓전을 울렸다. 오, 문화랑 아니요. 이에까지 어인 일인가. 태상태후마마께 낭정을 의논할 게 있어 태후전에 들렀사옵니다. 일을 마치고 궁에 온 김에 지도궁주나 만나보고 갈까 하여 발길을 돌렸는데 멀리서 뵙기에도 폐하께서 수심에 차 계신 것 같아 한참을 지켜보았사옵니다. 아, 그래 보였는가. 네, 좀 그럴 일이 있구려. 그런데 방금 지도궁주라 했는가? 왕은 깜짝 놀라 물었다. 예, 폐하. 형님의 후궁인 지도궁주를 어찌 아는가? 예, 지도궁주와는 숙질간이옵니다. 지도의 아버지 기호공과 소신이 종형제간이지요. 궁주는 동륜태자께 없어 비명에 가신 후 전각의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지요. 자주 찾지는 못하고 이런 행보에나마 잠시 들러 안부라도 묻곤 합니다. 형님이 너무 일찍 비명에 가셨으니 그리 되었을게요. 왕은 전각의 그림자처럼 지낸다는 말에 안쓰러운 듯 해명했다. 예, 아직 꽃다운 청춘인데 그대로 늙어가야 할 생각을 하면 측은하기 그지없사옵니다. 그렇군. 참 애석한 일이오. 지내는데 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소? 예, 궁색한 건 없는데 꽃 가꾸는 걸 유일한 낙으로 지내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왕은 뭔가 숨기듯 표정을 갈무리하고 자리도 일부러 피하는 듯했다. 허리를 숙여 뒷걸음으로 물러나다 돌아서며 문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도궁주란 말에 분명 왕의 눈빛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문노는 왕이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잊었으면 떠올려보게 하려 했다. 떠올리면 건성으로 생각하는지 반색을 하는지 눈여겨볼 참이었다. 그런데 분명
반색이라도 믿어도 좋을 만큼 놀라는 눈치였다. 문노의 발걸음은 나는 듯했다. 한편 문노가 지나는 말로 내뱉은 지도궁주란 이름에 진지왕은 온유월 무도 위에 한 줄기 바람을 맞은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던 왕자 시절 의지가 되주었던 꽃 같은 궁녀. 단아하고 눈매가 고운 그녀는 아직도 꽃을 가꾸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을까? 당장이라도 찾아가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사정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신분이 왕자에서 태자를 거쳐 왕으로 변했고 처리해야 할 국정도 많고 보는 눈도 많다. 게다가 찾아갈 명분도 마땅치 않았다. 또 막상 찾아간들 형의 미망인을 어쩌겠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보는 거야 괜찮지 않을까 싶었다. 이래저래 아주 잊지도 못하고 차일피일만 하고 있었다. 눈치만 보고 있는 문노의 속은 다 들어갔다. 미실에게 선수를 빼앗기면 만사를 그르치게 된다. 문노는 미실을 연모하는 화랑을 시켜 미실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다행히 하늘이 돕는지 왕이 사냥을 나가는데 화랑이 호위를 맡으라는 전갈이 왔다. 당연히 가장 무예가 출중한 화랑 문노가 최측근에서 왕을 호위하게 되었다. 왕의 사냥 솜씨는 형편없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바깥바람이나 쐬고 싶었던 듯 사냥보다는 만발하고 있는 들꽃이나 무성해지기 시작하는 숲에 마음을 빼앗겼다. 문노는 지도에 대해 어찌 말을 꺼내야 할지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산바람이 참 좋구려. 지천인 꽃도 장관이고. 예, 그렇사옵니다. 산과 들의 꽃도 아름답지만 청상의 아픔과 미지의 그리움으로 키운 꽃도 그 못지않은 듯합니다. 어찌 보면 애잔한 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왕의 안중에 지도가 있다면 알아들을 것이고 없다면 무슨 객적은 소린가 할 것이다. 문노의 심장은 말을 탈 때보다 더 뛰었다. 청상의 아픔과 미지의 그리움으로 키운 꽃이라. 화랑의 풍류인지 무사의 암호인지 애매하군. 참, 지도궁주는 잘 있어. 일전에 꽃을 가꾸며 지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여전합니다. 혹여 잠깐 바람을 쏘이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행보를 놓아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어느 후원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된 형의 후궁을 돌보시는 것도 선덕이 될 것이옵니다. 문노는 풍류인지 암호인지 애매하다는 왕의 말에 제 의중이 통했다 싶어 왕만 알아들을 수 있게 낮은 목소리로 아뢰었다. 왕이 지도에게 마음이 전혀 없다면 불충으로 다스려질 진언이라 등에는 진땀이 흘렀다. 다행히 왕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주걱거렸다. 사냥은 꿩 몇 마리와 토끼 2마리 잡는 걸로 끝을 내고 환공했다. 지도궁주를 찾아가는 왕의 발걸음은 진흙 땅을 걷다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가뿐했다. 의심할 것도 잴 것도 없었다. 문노의 언행으로 보아 그냥 가기만 하면 반겨줄 것 같았다. 구체적인 언지를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어쩐지 문노가 자신의 심중을 알고 계책을 꾸며준 것만 같았다. 이리 간단한 일을 왜 그리 고민했나 싶었다. 왕은 모처럼 해방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도궁주의 후원은 왕자 시절 드나들 때보다 더 많은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궁 안에서 제일 아름답고 화사해 보였다. 왜 진작 이곳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미혹스러웠다. 생각할수록 이곳을 일깨워준 문노가 고마웠다. 지도는 꽃밭 속에서 시든 꽃송이들을 솎아내고 있었다. 무릉도 원이 따로 없구려. 굵지만 나직한 음성에 지도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자상했던 금륜 왕자, 아니 진지왕이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는 쫓아나와 고개를 숙여 맞이했다. 그간 잘 있었소. 너무 격조하여 원망이 컸겠소. 마마 어찌 그런 민망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국정으로 여념이 없으실 대왕께서 어찌 불초한 소인의 처소까지. 문노의 지시가 있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대왕이 되어 오랜만에 찾아온 연인을 보니 어찌 대해야 좋을지 몰라 지도는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다. 보고 싶었소. 태자에 오르고는 마음 놓고 외로워하지도 못하겠더니 보위에 오르니 외로울 자격조차 없어지는가 보. 외로울 땐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 마음 놓고 외로워할 수 있는 처지도 나쁘지는 않더이다. 외롭지 않았다면 내 어찌 그대를 만날 수 있었겠소. 그대와 함께 꽃밭 속에서 새소리 듣고 나비의 춤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던 그때가 그리워 찾아왔소. 그때보다 꽃밭이 훨씬 넓어졌어 그려. 그만큼 외로움이 컸다는 게지요. 외로움이 커지긴 했지만 그전처럼 아프진 않습니다. 폐하를 만나기 전에야 가슴이 텅 빈 외로움이었지만 폐하를 은혜한 후로는 그리움으로 꽉 찬 외로움이었습니다. 꽃밭을 넓힐수록 그리움과 외로움은 같이 커지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궁주, 진작 찾지 못해 미안하오. 왕은 무엇에 떠밀리기라도 한 것처럼 지도를 와락 끌어안았다. 지도는 왕의 품에서 어깨를 달싹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찍어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10년 가까이 독수공방으로 지낸 회한이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쏟아졌다. 왕은 지도의 등을 가만가만 어루만져 주었다. 두 사람을 빤히 지켜보고 있던 꽃들이 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향을 피워 올렸다. 두 사람은 그 향을 타고 사분사분 옛 정을 되살려냈다. 그날 왕은 꽃 구경만 하고 돌아갔다. 한번 발길을 트자 사흘을 거르지 못하고 찾아왔다. 이미 미실의 음사를 겪은 진지왕은 몹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미실을 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갈등도 팽팽했다. 그 갈증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지도를 찾아와 정분을 나눠 보았지만 해갈도 해결도 되지 않은 채 감질만 났다. 그래도 격정적이지만 이제는 정사가 아닌 정치 정사로 여겨져 섬뜩해지는 미실과 달리 지도는 단아하면서도 고분고분해 마음은 편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신압으로 만사가 편해지지 않을까 애써 기대하며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반면 오랫동안 독수공방의 냉기를 견뎌온 지도의 몸과 마음은 음양의 조화에 취해 서서히 온기가 돌고 가꾸는 꽃 못지않게 농염해져 갔다. 그 온기를 타고 몸속 깊숙이 새 생명이 둥지를 틀었다. 궁주, 내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소? 아니 무슨 그런 황망한 말씀을. 폐하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천국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환해지는데 어찌 그런 받들기 민망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래요. 그런데 안색이 수척해 보이고 합궁도 주저하는 것 같아서. 실은 폐하. 왜 그러시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말해보시오. 제 몸에 태기가. 뭐요? 태기라 했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사옵니다. 그래요. 이런 경사가. 용안에 꽃보다 더 밝은 미소가 번졌다. 그토록 암중모색이던 일에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황후간택에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한 명분이 생긴 것이다. 왕손의 태기라. 생각할수록 후련했다. 아무래도 내 처소로 옮겨야겠소. 예? 폐하의 처소로요? 그렇소. 황후궁이 비었으니 그리로 옮겨야지요. 황후궁이라 하심은. 지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게 합시다. 국모 자리가 비어있어 태상 태후마마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제 왕손까지 수퇴하였으니 대례를 올리고 나란히 무너듭시다. 마마 어찌 그런 황감한 분부를 내리시는지요. 받들기 두렵사옵니다. 지도는 바닥에 엎드려 한동안 일어날 줄 몰랐다. 왕은 지도의 손을 붙들어 일어나 앉는 걸 도와주었다. 물론 국모의 자리가 꽃을 기르는 것처럼 만만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내관들이 잘 보필해 줄 것이니 너무 어려운 맛이요. 왕은 싱글싱글 웃으며 지도를 덥석 안았다. 동륜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마당에 형의 후궁이었다는 부담은 이미 털어냈다. 다만 지도에게 골품이 없는 게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 태상태후가 과연 윤허를 할지 걱정이다. 당연히 사도태후야 칼을 들고 막으려 하겠지만 태상태후만 윤허하면 별 수 없을 것이다. 진지왕은 태상태후 전에 들어 지도에 관한 얘기를 아뢰고 황후의 첩지를 내려주십사 간곡히 청했다. 주상, 어찌 골품도 없는 후궁을 국모로 삼습니까? 안 됩니다. 마마, 지도공주는 소자가 왕자 시절부터 정을 쌓아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태 중이옵니다. 그래요. 그거 왕실의 경사로군요. 하지만 후비나 후궁의 신분으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황후는 좀 더 시일을 두고 찾아보십시다. 예상대로 태상태후는 수태한 것만 반가워할 뿐 지도의 황후 간택은 씨도 안 막혔다. 생각도 못한 왕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이 압박받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오나 마마, 소자 태우마마와 미실공주의 압박을 받고 있어 시일을 끌기 어렵사옵니다. 뭐라? 사도와 미실의 압박이라니요? 태상태후는 놀라 굽은 허리를 고추 세우며 물었다. 사도와 미실이라면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 같은 존재가 아니던가. 놀람과 분노에 찬 태상태후는 주저하는 왕에게 자초지종을 추궁했다. 그 서슬에 왕은 진흥제에 임종을 못한 사연을 토설하고 용서를 빌었다. 진노한 태상태후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염주를 빠르게 돌리며 진정하려 애썼다. 진흥제에 임종을 못하게 한 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미실이 황후 자리에 앉으려 한다니 그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다. 태상태후는 지도의 황후 간택을 묵인했다. 진지왕은 황후 간택을 위한 어전회의를 열었다. 보위에 오른 후 여러 대신들의 직위가 바뀌었다. 이찬 놀이부는 이벌찬에, 이벌찬 거칠부는 상대 등에 제수되었다. 왕은 지도 궁주를 황후로 간택하겠다고 천명했다. 너무도 의외의 인물이라 편자는 술렁이기만 할 뿐 누구도 선뜻 왕에게 경위를 묻지 못했다. 사도태후의 오라비인 이벌찬 놀이부가 가장 먼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도공주는 무관의 기호공 여식으로 골품이 없습니다. 게다가 승하하신 태자의 후궁을 어찌 신국의 국모로 간택하려 하시옵니까? 간합할 수 없는 분부이옵니다. 동촉하여 주소서. 혼자 된 형수를 거두는 것은 덕이 되면 되었지 흉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공주는 내 오래전부터 보아온 사람이요. 성품이 온화하고 슬기로워 황후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돼요. 하니 중신들도 내 뜻을 받아주기 바라오. 하오나 너무 성급한 결정인 듯 사료되옵니다. 형수를 돌보심은 가상하나 황후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신국의 국모인 만큼 그리 간단히 취하실 일이 아니라 생각되옵니다. 지금 중신들이 골품을 따져 찾아보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미루어 주심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다른 중신들도 거들었다. 하지만 왕은 이미 각오를 한 듯 밀리지 않았다. 국모의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는 없소. 태상태후 마마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궁주가 비록 골품은 없지만 국모의 자리를 수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소. 경들도 믿어주시오. 왕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자 놀이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소신이 듣자옵기로 폐하께서는 이미 미실공주를
황후로 맞이하신다고 태후마마와 약조하신 줄로 압니다. 군주의 약조는 가벼이 하실 수 없는 것이옵니다. 특히 어머니를 기만하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입니다. 통촉해 주소서. 놀이부는 사도 태후를 일부러 어머니라 칭하며 불효를 강조했다. 편자는 술렁했다. 왕의 선언이나 놀이부의 항변이나 너무도 은밀한 사안들이라 다른 대신들은 뭐라 할 말을 잃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알고 있었냐는 눈빛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눈빛만 오고 갔다. 놀이부도 처음부터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구를 간택하면 좋겠냐거나 하다못해 지도 궁주가 어떻겠냐고 의논조로 하문하면 애둘러 미실을 청구하려 했다. 미실도 골품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미 진흥제부터 정사에 관여해온 터이기도 하고 사도 황후가 뒷배가 되고 있으니 지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직권으로 지도를 황후로 간택하겠다니 급한 마음에 내뱉은 것이다. 그것을 어찌 군주의 약조라 할 수 있겠소? 붕어하신 아바마마의 임종조차 가로막고 태후마마와 미실이 짠 계략 아니었소? 그 계략으로 아바마마의 임종을 못한 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오. 그건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못했으니 불효요. 태자가 대왕의 임종을 못했으니 불충유회다. 그리 만든 미실을 죄로 다스릴지언정 어찌 황후로 삼을 수 있단 말이오. 평소 유약하던 금륜에게 어디서 그런 의지가 생겼는지 오금은 높고 단호했다. 대신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임종을 못하게 했다니. 서로 마주보고 쑥덕공론을 하는 바람에 편자는 어수선했다. 상대등 거칠부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만큼 무어라 중재를 해야겠지만 너무 생급스런 사안이라 딱히 대안이 없었다. 다만 미실이 황후가 되기 위해 사도 태후와 모종의 계략을 짰다는 말에는 분노가 치솟았다. 계략이라니요. 존엄한 왕실에 어찌 그런 불충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아무리 이벌창께서 태후마마의 오랍이라 하나 그런 불충한 일을 어찌 폐하께 추궁할 수 있소. 이벌창께서는 아예 그 같은 망발을 절회하시오. 사뭇 역정을 내는 듯한 거칠부의 일침이 있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대신들도 하나 둘 놀이부의 말에 부당함을 고했다. 그러나 모두 놀이부의 말이 가당찮다는 뜻이지 지도궁주가 황후로 적합하다는 말은 아니었다. 워낙 놀이부의 말이 황당해 비난을 하다 보니 저절로 지도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번에는 번갈아 지도궁주의 간택 또한 너무 서두르는 것임을 고했다. 이번에는 왕이 승부수를 띄웠다. 대신들의 염려를 모르는 바 아니오. 그러나 국무자리를 오래 비워두면 공연한 분란을 야기할 뿐이오. 무엇보다 지금 지도궁주는 수태 중이오. 장차 태자가 될지도 모를 아이오. 중신들은 대례를 서둘러주기 바라오. 미처 대안을 준비해두지 못한 대신들은 태자가 될지도 모를 아이를 수태 중이라는 말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몰매와 다름없는 질타를 받은 놀이부는 앙앙한 속내를 다스리지 못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딱히 갈피를 못 잡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에 왕은 속히 대례를 준비해달라고 명하고 옥좌에서 일어났다. 대신들은 서리 맞은 풀잎처럼 힘없이 편전을 물러나왔다. 따지고 보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놀이부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기 싫은 대신들은 태후와의 약조를 들먹인 놀이부를 원망했다. 하마터면 미실이 황후가 될 뻔한 생각을 하면 차라리 잘 됐다 싶게 생각한 대신들도 적지 않았다. 사도 태후와 놀이부가 주장한 미실 또한 골품이 없기는 마찬가지라 지도에게 골품이 없어 안 된다는 명분도 힘을 잃었다. 순식간에 적으로 몰린 놀이부는 이를 푹푹 갈았다. 하지만 놀이부가 아무리 분기탱천한다 해도 사도 태후와 미실의 그것에 비하면 민망한 일에 불과했다. 내색할 수 없는 분노를 사기느라
두 여인은 시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도가 황후로 간택된 데에 문노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다. 다만 눈치 빠른 미실만이 문노와 지도가 숙질간임을 들어 수상쩍게 여겼을 뿐이다. 사냥을 나가서도 유독 문노가 주상을 가까이 하며 모종의 얘기를 나누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화랑으로서 잘 모시려는 중심쯤으로만 여겼다. 그렇게 방심을 하다니 미실은 이를 악물고 제 가슴을 쳤다. 문노야 늘 견제하고 있었지만 지도 공주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동륜이 태자 시절 후궁 중의 하나로 들어왔다가 동륜이 비명 횡사하는 바람에 얼굴도 모르는 채 구석진 궁에 갇혀 지내는 어린 후궁을 어찌 기억이나 했겠는가. 주상이 왕위에 오른 즉시 황후 간택을 미루고 있을 때 의심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주상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지도와 접촉하는 걸 알았을 텐데 너무 방심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지도공주가 황후로 대례를 올리던 날 두 여인은 온유월에도 꽁꽁 얼 서리를 가슴에 켜켜이 쌓았다. 화랑무. 미실에게서 연회에 꼭 참석하라는 기별이 왔다. 윤궁은 어쩐지 이번 연회에도 안 가면 미실의 노여움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느 연회와 달리 가야 반란군 토벌에 나가 승전하고 돌아온 화랑들을 위로하고 치하하기 위한 연회라고 했다. 반란군이라고는 하나 외국의 지원군이 합세해 어느 전투 못지않게 치열한 전쟁이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윤궁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자신이 진골이라고는 하나 이미 사가에 나와 정치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데 무슨 상관이랴 싶었다. 미실은 전에도 종종 모임이나 연회에 윤궁을 불렀다. 딴에는 자기 때문에 청상이 된 것 같아 미안해 그러는지 모르지만 윤궁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가지 않았다. 딱히 동륜 때문이 아니라 미실의 행적이 늘 탐탁지 않았다. 그동안은 안 간다면 그러니라 했는데 이번에는 2번이나 사람을 보내 꼭 참석하라고 했다. 안 오면 인연을 끊겠다는 다짐도 보탰다. 그게 무서운 건 아니지만 상대 등인 아버지와 미실이 척질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뜰을 사상했다. 화단에는 성하를 앞두고 갖가지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나비 한 마리가 눈앞을 어지르더니 화단으로 날아갔다. 참석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찾느라 건성으로 나비의 뒤를 쫓던 윤궁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다. 나비가 탐스럽게 핀 작약꽃에 앉더니 얼굴을 꽃술에 묻고 날개를 파르르 떨다가 나부시 접었다. 아무리 기화요추가 아름답다 하나 화랑만은 못해. 난 말이야, 화랑들하고 있으면 내가 나비가 된 것 같고 저절로 색정이 돌아. 윤궁은 미실의 말이 떠올라 골몰하단 생각도 접고 나비의 행동을 유심히 보았다. 미실의 말 때문일까? 꽃술 속에 몸을 묻은 나비는 색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 날개를 접고 잠시 앉았던 나비는 이내 날개를 펴고 다른 꽃송이로 날아갔다. 나비가 떠난 꽃잎은 나비에게 이별의 인사라도 하듯 잠시 흔들리다 멈추었다. 나비는 시든 꽃송이에는 앉지 않았다. 갓 피어 싱싱한 꽃송이만 옮겨다녔다. 아니, 꽃송이가 활짝 몸을 열어 나비를 불러들였다. 색은 나비만 즐기는 게 아니라 꽃도 즐기는 게다. 시든 꽃은 색을 즐길 힘도 기회도 없는 겐가. 나도 이미 시든 꽃일까? 그래서 언니가 그런 말을 했나? 미실은 2번째 사람을 보내 아까운 청춘을 그대로 시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사람도 바람을 쐬어주어야 한다며 특히 열기 넘치는 화랑들과 어울려 보면 비를 맞고 다시 피어나는 시든 꽃처럼
생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정말 순수하게 정상이 안쓰러워 그런 건 아닐까. 미실의 호출에 대해 풀먹인 옥양목처럼 빳빳하던 윤궁의 마음에 물이 스몄다.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나비와 같은 미물도 시든 꽃에는 앉지 않는데 더 늙기 전에 그런 연회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미 나비야 앉지 않겠지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을 것만 같았다. 안 가도 될 핑계를 찾던 윤궁은 나비로 인해 오히려 가야 할 명분만 찾고 말았다. 잠깐 인사만이라도 하고 오는 게 도리일 것 같아 채비를 서둘렀다. 동윤태자를 여의고 딸 윤실이 6살이 되도록 두문불출해 오던 터라 몸단장이 무척 어설펐다. 각별히 몸단장에 신경 쓰고 오라는 미실의 주문을 이행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미실궁에는 많은 사람들로 분주했다. 윤궁은 벅적대는 연회장을 피해 안채로 들어갔다. 아이고 오는구나. 그렇게 여러 번 불러도 꿈쩍 않더니 오늘은 큰맘 먹었네. 이번에도 안 오면 다시는 안 보려 했는데 잘 왔다. 미안해. 사람 많은 곳 좋아하지 않는데 성격 잘 알잖아. 뭐 좋은 성격이라고. 그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면 청춘이 너무 아깝잖아. 일부러 웃지 않아도 눈에 웃음기가 흐르는 미실의 얼굴은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유염하다. 저 빼어난 미모와 색공의 신분으로 남편인 세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대인 진흥제부터 동륜태자, 현호왕인 진지왕까지 권력층을 치마폭에 넣고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리라. 사다함과 설원랑 같은 절세의 화랑들도 다투어 연모와 충성을 바치는 걸 보면 여걸이 따로 없다. 윤궁은 거북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미소로 화답했다. 에이그, 이왕 나온 거 좀 꾸미고 나오지. 이런 모습으로는 화랑들보다 빠지겠는걸. 미실은 시종에게 보석함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분단장도 해주고 목걸이와 귀고리를 골라주며 하라는 걸 싫다커니 하라커니 실랑이를 하다가 목걸이만 했다. 딴에는 언니로서 호의를 베푸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낼 수는 없었다. 윤궁은 미실의 호의를 자신을 정상으로 만든 데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고 자신이라면 그럴 것이라는 가정에서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상대는 권력의 화신 미실이다. 왜 그토록 연회에 꼭 참석하라고 했는지, 왜 화랑보다 예쁘길 바라는지 미실의 그 흑심을 야심이라곤 꿈에도 가져본 적 없는 윤궁으로서는 상상으로도 짐작할 수 없었다. 왁자지껄하던 문밖이 조용해지더니 사도태후가 들어왔다. 윤궁은 다소곳이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다. 오랜만이구나. 바깥 출입을 안 한다더니 많이 수척해졌구나. 윤실이는 잘 크고. 네, 어마마마.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윤궁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태후마마께서 오셨으니 연회장으로 가시죠. 미실이 사도 태후를 앞세우고 길을 잡자 윤궁도 뒤를 따랐다. 널따란 연회장에는 단상 아래 좌우로 정복을 한 화랑들이 길게 앉아있고 그 앞에는 잘 차려진 음식상이 각각 놓여져 있었다. 마주보고 앉은 화랑들 사이는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윤궁은 화랑들을 보는 순간 어찔했다. 양쪽에 노란색 깃털을 꽂은 자주색 관모. 마치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밭에 온 듯했다. 단상에 앉아있던 세종이 일어나 사도태후 일행을 맞이하자 화랑들도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사도태후와 미실은 세종과 함께 단상 상좌에 앉고 윤궁은 그 뒤에 궁주들과 함께 자리했다. 승전을 치하하는 자리라면 국왕과 황후가 참석해야 옳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게 윤궁은 의아했다. 실세인 사도태후와 미실 궁주가 진지왕의 숙부 세종을 앞세워 마련한 자리라고는 해도
진지왕이 함께하면 외형적으로나 국권이 안정돼 볼 것이다. 국왕이 배제된 축하연은 어쩐지 세력 다툼의 단면을 보는 듯했다. 세종이 화랑의 상선이요 조정의 병부령인 만큼 누가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 사도 태후가 가야 잔당을 소탕한 화랑들의 공을 지하하고 같이 전투에 참여했던 병부령 세종이 축배를 선창하자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다. 문공, 이번 가야 반란군 토벌에 심적 갈등이 컸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미실이 생글생글 웃으며 상좌 바로 앞에 앉은 화랑에게 말을 건넸다. 이번 전투에서도 가장 기량이 돋보인 문노였다. 미실의 새초롬한 눈매는 의례적인 인사라는 걸 숨기지 않았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문노이고 보면 더 이상의 호의는 가증일 것이다. 사다함이 문노에게 가야군 정벌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을 때 어머니의 아들로 외가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다며 거절했던 일을 미실은 늘 가슴에 얹힌 떡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문노도 그 일이 가슴에 얹히기는 마찬가지였다. 동료이자 제자와 다름없는 사다함의 부탁을 거절해 끝내 전사했다는 자책을 털어낼 수 없었다. 자책이 아프게 느껴질수록 미실이 사다함을 기다려주었다면 소생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원망도 커졌다. 실제로 미실의 변절로 상심이 큰 사다함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을 했거나 폐인이 되었을 거라는 후문이 자자했다. 사다함의 죽음을 놓고 미실과 문노는 서로 상대방에게 원망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책으로 괴로움을 사귀며 지내왔다. 괴로움이 크면 원망도 커지고 원망이 커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괴로움은 더 커졌다. 갈등이라니요. 가야는 사다함의 충절로 이미 복속된 더 이상 가야는 없습니다. 신라의 반역을 하는 무리는 누구든 모두 적일 뿐입니다. 신라의 장수로서 적을 물리치는데 어찌 갈등이 있겠는지요. 문노는 신라의 장수라는 말을 강조하여 대꾸했다. 모쪼록 그래야죠. 콩과 같은 화랑이 있어서 신라의 국방은 염려를 놓아도 되겠소. 사도 태후가 공치사를 해주었다. 문노는 황궁하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직책을 내리려 했으나 거절하셨다면서요. 섭섭합니다. 미실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말은 섭섭하다 했지만 억양엔 괘씸하다는 투가 역력했다. 이번 전공으로 문노에게 봉사의 지위가 제수되었지만 문노는 또다시 고사했다. 직책을 받으면 그 직책 안에서만 고난이 주어진다. 생각하기 따라 올가미일 수도 있다. 물론 직책이 높으면 고난도 크고 넓어지겠지만 봉사 정도의 직책으로는 체면치레나 할 것이다. 차라리 관직이 없으면 오히려 운신하기가 당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가 내린 직책 안에 가두려는 미실의 술수에 손발을 묶일 수는 없었다. 큰 공을 세웠다니요. 전군마마께서 구하찬을 하신 모양입니다. 조국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 전장에서 공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지도 않으면서 패기가 넘치는 목소리에 끌리듯 윤궁의 시선은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갔다. 모습 또한 늠름해 보였다. 문공이라면 화랑인 사촌 비보가 그토록 열을 올리며 칭송하던 화랑 아닌가. 그는 전공을 여러 번 세웠으나 미천한 어머니의 신분으로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고 했다. 그게 미실의 농간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문노 스스로 잠재웠으며 모든 화랑들이 귀감으로 삼고 따르며 전군인 세종조차도 호영호재한다고 했다. 부하를 아끼는 공의 성품은 진즉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큰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의당 그 수장에게는 포상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휘하의 장수들도 사기가 충천해 더욱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잘 알면서 예전엔 왜 그토록 입각을 막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걸 문노는
헛기침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연회를 베풀어 지하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화랑들의 의무요 보람인 것을요. 우리 화랑들은 풍월주를 모시고 조국에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노는 풍월주를 힘주어 말했다. 미실이 그 의중을 모를 리 없다. 황후 간택을 약조하고 즉위한 진지왕이 배신을 하자 절지부심하고 있는 미실은 막강한 화랑의 힘이 간절했다. 화랑을 손에 넣자면 원화가 되어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풍월주가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미실에게 푹 빠져있는 풍월주 설원랑은 언제든 자리를 내어줄 기미를 보였지만 이를 감지한 문노가 그럴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그래요. 전군께서는 저토록 충성스런 화랑을 휘하에 두셔서 참으로 든든하시겠습니다. 미실은 옆에 앉은 세종에게 눈웃음을 치며 얘기했다. 듣기 따라 부러워하는 것도 같고 빈정거리는 것도 같은 말투다. 윤궁은 두 사람의 팽팽한 시선과 가시를 감춘 말투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미실에 비해 왠지 문노가 약자로 보였다. 자신만만하고 도도한 그러면서도 요사스러운 미실이 밉살스러워 보였다. 미실이 동륜과 가까이 지낼 때도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았다. 정비 만호가 있어 그렇기도 했겠지만 어쩌다 들르는 동륜은 늘 어려운 태자로만 여겨졌다. 그런 처지의 동륜이 미실과 가까이 지낸다 해서 별로 동요될 게 없었다. 그러나 헌헌장부 문노를 업신여기는 듯한 미실의 태도는 얄밉게 짝이 없었다. 아무리 화랑들이 충성스럽다 하나 궁주님 한 분이야 하겠습니까? 문노도 지지 않고 빈정거림을 빙자한 칭찬을 했다. 어이구 왜들 이러시나. 문공이나 궁주나 내겐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요. 오늘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끼리 회포나 푸십시다. 탈춤이 시작되려나 보. 세종이 민망했는지 끼어들어 화제를 돌려주었다. 연회장 가운데에선 악공들의 현악에 맞추어 나긋나긋하게 펼쳐졌던 미희들의 춤이 끝나고 익살스런 탈춤이 시작되었다. 시종들이 연신상에 음식들을 갈아주고 술판은 점점 고조되었다. 탈춤이 끝나고 어린 화랑들의 건무가 시작될 때였다. 미실이 윤궁을 돌아보며 제 옆자리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윤궁이 그 말에 따라 자리를 옮기자 미실은 문노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윤궁의 마음은 두방망이질치기 시작했다. 내 사촌 동생 윤궁이에요. 동륜태자를 모셨는데 5년 전 사별한 후 두문불출하고 지낸답니다. 이렇게 용맹스럽고 멋진 화랑들을 보면 기운이 날까 싶어 강압적으로 오게 했답니다. 윤궁아, 모든 화랑들이 우러러 받드는 문노 화랑이시다. 미실은 문노와 윤궁을 서로 바꿔 소개했다. 윤궁은 화끈거리는 얼굴을 숨기기 위해 얼른 고개를 숙였다. 문노도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다. 고개를 들며 문노는 만나 뵙게 되어 광년이라며 윤궁을 응시했다. 윤궁은 당황한 모습을 진정시키며 말씀 많이 들었다고 미소를 얹어 답했다. 말씀 많이 들었다니. 문노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미실에게 들었다고 생각해 내심 찜찜했다. 미실이 자신에 대해 결코 좋게 얘기했을 리 없지 않은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변명할 분위기도 아니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저 늠름한 모습으로 아직 미장가인 게 이상하지 뭐냐. 어느 여인이 저 충직한 마음을 뺏을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 미실의 호들갑스런 말에 사두태우까지 나도 궁금하다며 미소를 담아 맞장구 쳤다. 문노는 별 말씀을 다 하신다며 멋쩍어 했다. 윤궁은 건물을 추고 있는 앳된 화랑들을 보며 훈련하기도 바쁠 텐데 언제 저런 춤을 익혔냐며 멋쩍음을 달래주었다. 아, 예.
춤은 단체 생활과 단결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일종의 훈련이죠. 몸 단련도 되고 정신 수양도 됩니다. 화랑들은 꼭 전장에 나가기 위한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기상과 교양을 두루 갖추기 위한 훈련도 한답니다. 문노는 미시를 대할 때와는 달리 정중하고도 자상하게 말했다. 연 회장에는 4명씩 4줄의 화랑들이 앞에 선 화랑의 구령에 따라 현란하게 동작을 바꾸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심히 들었는데 구령은 합, 진, 퇴, 포진 등 전투 용어인 듯했다. 춤을 추는 화랑들은 간간히 기합을 넣는데 그때마다 연 회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앞서 춤을 춘 무리들 못지않게 화려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아름답고도 장중함이 느껴지네요. 목검이라 살기는 느껴지지 않지만 기상은 진것 못지 않은데요. 윤궁은 말소리에까지 열기가 느껴질 만큼 가슴이 점점 더 뛰었다. 양쪽에 노란 깃털이 꽂혀있는 문노의 자주색 관모가 언뜻 아침에 본 작약을 연상시켰다. 왜 생급스레 그 꽃이 유난히 싱그럽게 느껴졌는지도 예사스럽지 않게 여겨졌다. 더구나 꽃술에 얼굴을 묻고 날개를 떨던 나비의 모습이 떠올라 윤궁은 내심 허둥거려졌다. 민망해져 미시를 곁눈질해 보니 자신과 문노를 그윽이 바라보고 있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 미실에게 맞장구 쳐주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두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낭주께서 그리 보아주시니 환감합니다. 우리 낭도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든 나라가 부르면 달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문무를 가리지 않고 말이지요. 특히 검무는 무예뿐만 아니라 감성과 지성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에는 정복과 욕망이 담겨 있지만 그걸 춤으로 승화시키면 이해가 되지요. 춤사 이외에는 절제된 욕망과 야심의 조화를 담고 있답니다. 지금처럼 윗전 앞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불충한 자의 해악이 있을까 목검을 들고 여흥을 위해 춤을 추지만 출정 앞둔 선배들 앞에서는 진검으로 승전을 기원하며 춘답니다. 또한 동무가 아니라 군무로서 통일과 충성을 지향한답니다. 아, 검무에 그런 깊은 뜻이 있군요. 진정 사내들의 혼이 담긴 춤이네요. 예, 동작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답니다. 진 하면 앞으로 민첩하게 나가는데 적을 추격하는 걸 상징하죠. 후 하면 작전상 후퇴를 의미하는데 칼을 비켜 내려뜨리고 아주 천천히 뒷걸음을 하죠. 이때도 단순히 후퇴가 아니라 작전상 후퇴라는 뜻으로 눈빛은 앞을 쏘아보며 일순의 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합은 격도를 상징하는데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다 보니 실제로 다치기도 합니다. 배수진은 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적을 맞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발로 서서 한 발은 최대한 뒤로 뻗어 올리고 허리와 고개는 빳빳이 들고 칼을 쥔 손은 앞으로 뻗은 상태로 미동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죠. 숨을 죽인 채 10호흡 정도를 견디자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 외 포진, 매복, 일심 등 여러 형태의 동작이 있는데 우리끼리는 화랑무라 합니다. 화랑무요. 정말 화랑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윤궁은 설명을 들으며 집중해서 건물을 보았다. 춤이 아니라 무술의 한 동작 한 동작을 이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뿐사뿐하면서도 느린 발놀림은 학춤을 추는 듯했고 어깨를 들썩이며 검을 올리고 내리는 모습은 북춤을 추는 듯했다. 둘이 격렬하게 대결을 하는 모습은 아슬아슬한 무예 같고 넷 혹은 8비 모였다 엇갈렸다 흩어지는 모습은 유희 같았다. 윤궁은 동작이 바뀔 때마다 감탄을 했다. 무예도 혼신을 다해 훈련하지만 그를 익히는데도 소홀함이 없답니다. 아마 향가를 우리 화랑들만큼 잘 짓는 선비들도 드물걸요. 윤궁이 화랑무의 연신 감탄을 하자 한층 고무된 문노는 자랑거리 생긴 아이처럼 마음이 들떠 화랑을 소개했다. 미실에게 들었을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싶은 마음에 미실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자부심이 아주 강하시네요. 비보가 그토록 당당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문노에 호방하면서도 선선한 얼굴에 윤궁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저런 기상이라면 결코 미실에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비보랑을 아시나요? 문노는 깜짝 놀라 물었다. 순간 자신에 대해 얘기해준 사람이 미실이 아니라 비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비보라면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럼요, 사촌 동생인걸요. 그러십니까? 비보랑은 제가 가장 아끼는 화랑입니다. 그럼 미실공주께서도 비보랑을 아십니까? 문노가 의아해하자 한참을 지켜보던 미실이 끼어들어 말을 받았다. 그래요. 비보의 어머니와 윤궁의 어머니는 자매간으로 모두 제 고모랍니다. 물론 상대등이신 윤궁의 아버님만 진골이시라 사촌지간이라 해도 윤궁만 진골이지요. 언니, 뭐 그런 말까지. 윤궁은 문노의 당황해하는 표정을 훔치며 미실의 말을 잘랐다. 아, 몰라뵙고 결례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신하의 예를 갖추겠사옵니다. 문노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골품은 정치하는 분들에게나 중요하지. 전 그저 살림이나 하는 안악일 뿐인걸요. 더군다나 오늘은 화랑들의 승전을 취하하는 자리니만큼 오히려 제가 이해를 갖추어야 하겠네요. 윤궁이 손사래까지 치며 경직된 문노의 언행을 풀어주려 애썼다. 우리 윤궁의 마음 씀씀이가 이렇다니까요.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오늘처럼 자상하면서도 상기된 문궁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전군마마? 그러게요. 나도 문궁에게 저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소.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윤궁도 얼굴이 확 피는데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세종과 미실은 서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재미있어 했다. 언니. 윤궁은 자신도 민망했지만 어쩔 줄 모르는 문노를 대신해 이맛살을 찌푸리며 눈치를 주었다. 자신과 문노가 두 사람의 놀림감이 둔 것 같아 기면쩍었다. 자신보다 문노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더 마음에 캥겼다. 외로운 청춘들끼리 잘 어울리면 좋은 일이지 넌 뭘 그리 정색을 하고 그러냐. 모쪼록 좋은 날이니 마음껏 즐기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큼 오래 미소를 짓고 있으면 얼굴 근육이 뻣뻣해질만도 한데 미실은 윤궁과 문노를 번갈아 보며 변함없이 생글거렸다. 사도 태후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근엄함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윤궁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의식하며 문노에게 너무 솔직했나 싶어 꺼림칙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신분이 문노에게 어떤 벽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이 더 마음 쓰였다. 아닌 게 아니라 문노는 화랑들의 학습과 여가 생활 등 가볍게 묻는 얘기에도 조금 전까지와는 달리 경직된 자세와 말투로 대답했다. 모처럼 들뜬 마음과 달궈진 육신을 느끼며 기꺼워하던 윤궁은 신압으로 맥이 빠지며 몸 어느 부분이 시려왔다. 시어머니의 마뜩찮은 눈빛도 부담스러워 윤실이 걱정된다며 양해를 받고 먼저 일어나 자리를 떴다. 문노는 다소곳이 목례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윤궁을 깍듯이 고개 숙여 배웅했다. 고개를 들어 그 뒷모습에서 한동안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황홀한 꿈을 꾸다 깬 것처럼 허전해졌다. 윤궁이 얘기하는 태도로 보아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였다. 분명 자신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면 미실이 아니라 비보에게 들은 것 같았다. 긴 숨이 토해질 만큼 다행스러웠다. 윤궁이 없는 자리를 더 이상 지키고 싶지 않았다. 맥없이 윤궁이 빠져나간 문을 응시하다 불현듯 간밤의 꿈이 생각났다. 아, 어머니. 돌아가신 후 그리도 그리워했지만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보였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을 더듬어 보더니
그리도 냉골이더니 이제야 온기가 도는구나 하며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았다. 문노가 무어라 말을 붙여보았지만 아무런 대꾸도 않더니 아 정말 따뜻해 좋구나 하고는 비스듬히 누웠다. 그 표정이 너무도 평온해 보여 더 말을 붙이지 못하고 베개만 머리 밑에 넣어드렸다. 잠에서 깨고 나서도 평온한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혹시 무슨 예지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잊고 있었는데 윤궁이 자리를 떠나자 그 꿈이 금방 눈앞에서 본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른 것이다. 어머니가 그리도 좋아하신 걸 보면 보통 꿈은 아닌성 싶다. 가뜩이나 윤궁을 보고 싱숭생숭해지던 마음이 더욱 들뜨기 시작했다. 어머니, 윤궁. 어쩐지 두 여인이 어떤 연이 다 있는 것 같다. 문노는 두 여인의 영상에 묶여 더 이상 연회도 미실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노를 만나고 돌아온 윤궁은 열린 문이 닫히지 않은 것처럼 허전해진 가슴이 진정되질 않았다. 문노에 대한 비보의 칭송은 한치도 어긋나 보이지 않았다. 아니, 어쩜 비보는 화랑으로서의 인품만 얘기했을지 모른다. 사내로서의 문노는 자신만이 알아본 것일 수도 있다. 윤궁은 뜰에 피어있는 자객을 볼 때마다 문노를 떠올리곤 했다. 아니, 일부러 보러 나갔다. 얼굴엔 화색이 돌고 발걸음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가벼웠다. 잠자리에서 문노를 떠올리곤 가슴이 저릿해져 느닷없이 잠든 윤씨를 끌어안아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도 했다. 청춘의 독수 공방으로 지낸 세월이 너무 길었나 진단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동륜태자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은 없었다. 태잡이나 황후를 염두에 둔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한 처지에다 태자는 어색을 즐기느라 변변히 정을 나눠볼 새가 없었다. 진종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긴 했지만 설레게 한다거나 달뜨게 한 적은 없다. 그래도 비록 연로했지만 진종은 태자와 달리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전초가 돼주긴 했을 것이다. 문노와 자신을 광 속에 들어가는 쌀까마 새듯 꼼꼼히 지켜보던 미씨를 떠올리면 무슨 계략에 넘어간 듯 싶기도 했다. 유난히 화랑보다 예쁘길 강조한 것도 새삼스레 찜찜했다. 그럼에도 두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한 것이 고마웠다. 비로소 언니다운 느낌도 들었다. 화랑물을 설명해주던 문노의 자상한 모습이 방금 떠난 것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상한 그 모습은 점점 사뿐사뿐 학춤을 추고 박력 있는 북춤을 추었다. 춤을 추던 문노의 눈과 마주치면 젖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통증은 몸을 뜨겁게 하고 황홀한 기분에 빠지게 했다. 분명 자신은 아직 시든 꽃이 아니었다. 윤궁이 생각지도 못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쩔쩔매며 지내던 참에 비보랑이 찾아왔다. 잘 따르던 윤실과 말장난을 하며 놀아주던 비보는 지나가는 말처럼 문노의 인상에 대해 물었다. 이미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안다는 듯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을 재촉했다. 지난 연회에는 화랑들 틈에 비보도 있었다. 그때 비보도 멀리서나마 두 사람이 담소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았다. 뭐 네 말대로 장수답더라. 호감은 안 가? 호감이 가면 어쩔 건데 과부가. 과부니까 호감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남편 있는 여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뭔가 유도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윤궁은 말꼬리를 자르고 정색을 했다. 잘못했다간 자신의 마음을 들킬지도 몰라 생각을 다잡았다. 실은 문 장군이 누나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봐. 누나가 정말 사촌이냐고 묻더니 그렇다니까 그러면 누나한테 자기에 대해 얘기했냐고 진지하게 묻대. 그래서 또 그렇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고 아주 심각하게 묻더라고. 좀처럼 해서는 여자한테 마음을 뺏길 뿐이 아닌데 그런 모습 처음이야.
그래서 그냥 누나한테 얘기해준 대로 얘기했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그리고는 누나에 대해 어떤 분이냐고 묻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윤궁은 진정하려던 마음도 잊은 채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냥 있는 대로 말했지. 있는 그대로라니. 윤궁은 평소 비보랑이 자신에 대해 어찌 알고 있는지 새삼스레 걱정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물으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조신하고 이해심 많고 효심 깊고 아이 잘 돌보고 바깥 출입이 별로 없어 사람들과 교부는 그리 넓지 않은 편이라고 했지. 제대로 본 것 같기는 한데 어째 옹졸하게 보였을 것 같아 찜찜했다. 얘는 내 교분이 넓은지 좁은지 네가 어떻게 아니? 우리 집에 별로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와야 하나? 윤실이만 봐도 알아. 사람을 어찌나 그리는지. 저러다 조금만 살갑게 해주면 아무나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실이 누나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했잖아. 그런데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갔을까? 혹시 연분을 만나려고 그런 건 아닐까? 비보는 느물느물 웃으며 말끝을 올렸다. 윤궁의 얼굴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얘가 연분은 무슨...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가슴속이야 안 보이지만 달아오른 얼굴은 표가 날 것 같아 애써 태어난 척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들뜰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도 한 사내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쩜 자신은 시든 꽃은커녕 이제 피어나 벌어지는 꽃송이 같았다. 문장군이 누나가 자기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 나이 30이 되도록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며 누나가 자기를 좋게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진짜 좋은 분이야. 누나도 5년이나 독수공방으로 지냈으면 됐고 솔직히 방종한 동륜태자에게 누나가 너무 아까웠어. 물론 이모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사람과 혼인을 시키셨겠지. 골품 있는 사람들은 골품을 목숨처럼 지키니까. 이모부도 누나가 아들만 낳으면 태자비도 될 수 있고 황후 태후도 되지 않을까 하셨겠지. 나는 골품이 없어서 그런지 애정도 없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 나는 누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하고 혼인했으면 해. 비보는 문노에게 무슨 언질이라도 주고 온 양 진지하게 권했다. 윤궁은 동생이 고맙고 믿음직스러웠다. 마음 같아선 그 호의에 화답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올무처럼 옥죄었다. 고맙다. 문노 화랑을 보니 정말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 게다가 내게 호감을 갖고 있다니 고마운 일이고. 사실 내가 태자에게 정이 있어 수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니? 나도 평범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네 말이 얼마나 반갑고 좋겠니? 하지만 내 처지가 어때서? 다 누나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다른 건 다 접고 오로지 누나 행복만 생각해.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야. 너도 얘기했지만 신라에서 골품이 어떤 위치인지 잘 알잖아. 골품이 없는 문화랑과 혼인하면 내가 골품을 잃는 것은 물론 윤실이마저 골품을 잃든지 아니면 모녀관계를 끊어야 하지 않니. 진종마저도 무척 귀해해 주셨고 아버지는 한사코 골품을 따지시는 데다 주상께서도 죽은 형의 총애를 이으려고 하는데 외면할 수 없고. 윤궁은 한숨으로 말을 끊었다. 누나, 그 골품 꼭 유지하고 싶어? 그거 이모부 뜻이잖아. 이런 말하면 이모부한테 불효지만 지금 이모부 많이 연로하시고 노안도 있다고 하니 이젠 무시해. 진종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생각할 것도 없고 연실이도 아직 어리니까 골품 포기하고 누나가 데리고 살면 되잖아. 진지왕도 그래. 누나를 좋아해서 취하려 한다면 또 몰라. 단순히 형의 여자니까 보살핀다는 생각으로 맞으려는 거잖아. 그것도 후비로. 그게 뭐냐고. 누나 이제 20 중반 한창 때야. 이런저런 구속에 스스로 갇히지 말고 과감히 박차고
누나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물론 문 장군이 마음이 없다면 나도 이런 말 안 해. 하지만 가만히 보니 둘 다 마음에 있는 모양이고 또 내 생각에 둘이 아주 천생연분인 것 같아서 간곡히 말하는 거야. 둘 다 놓치면 너무 아까워서 말이야. 윤궁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말에 따르고 싶었다. 그러나 딸, 아버지, 진종, 동륜태자, 진지왕 등이 단단히 보초를 서고 있는 방에 갇힌 것 같아 아직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문노에 대한 호감은 진심임을 다시 한번 털어놓았다. 그래 보아야 아무 소용없지만 난생 처음으로 가슴 가득 찼던 환희를 전하고 싶었다. 그 환희를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이 될 수 없는 일이기에 마음은 터질 듯 애틋해졌다. 비보는 가뜩이나 싱숭생숭하던 윤궁의 마음을 잔뜩 부풀려 놓고 갔다. 자신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릴 만큼 설렜다. 신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선망하는 골품이 거추장스럽기만 했다. 새삼스레 숙명황후가 떠올랐다. 이 화랑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성골의 신분도 버리고 출궁한 그녀의 용기가 한없이 부러웠다. 속내를 드러내다. 찬바람이 나는가 싶더니 이내 사나는 월동 준비에 들어갔다. 화단의 꽃나무들도 행여 뿌리가 얼세라 이파리를 떨어내 켜켜이 덮었다. 제비가 드나들던 처마 및 둥지도 텅 비었다. 윤궁은 뜰에 나와 나뭇가지 끝을 따라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만큼이나 쓸쓸한 가슴을 달래곤 했다. 하늘은 나뭇가지가 조금 더 뻗어 찌르면 푸른 물감을 쏟아낼 듯 푸르고 정아했다. 쫓기는 해걸음도 한결 짧아졌다. 그래도 기온은 아직 옷깃을 싸맬 만큼 차지는 않은데 전에 없이 스산하게 느껴졌다. 왠지 이번 겨울은 아주 많이 추울 것만 같았다. 이런 게 외로움이란 건가? 윤궁은 청상이 되면서도 인식하지 못했던 외로움의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스산한 가슴도 비단 계절 탓만은 아닌성 싶었다. 아무리 혼자라도 마음에 그릴 것이 없으면 외롭지 않다. 마음에 그릴 것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게다. 하물며 사무치게 연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움은 병이 된다. 그나마 만날 기약이라도 있으면 병을 달래가며 지낼 수도 있으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품고 있으면 얼음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처럼 시리고 아프다. 더군다나 그도 자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니 가슴을 저릴 듯한 안타까움에 대상 없이 원성과 한숨만 키웠다. 그간 위안을 주던 화초들마저도 제가끔 겨울을 날 채비로 몸을 사려 윤궁은 우두커니 하늘만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 심상치 않다는 기별이 온 날도 가지 끝에 남긴 감 하나를 까치가 쪼아먹는 걸 바라보며 쓸쓸함을 달래던 참이었다. 아버지는 여름 내내 신안 고난하더니 찬바람이 불면서 아예 자리보존한 모양이다. 윤궁은 윤씨를 데리고 진정을 향했다. 퀭한 눈에 바짝 마른 몸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아버지는 윤궁을 보자 힘없이 눈을 감았다 뜨며 한숨을 쉬었다. 진지왕의 총애가 있는데도 아직 궁에 안 들어갔다고? 왜? 지도 황후가 막더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궁에 들어가도 독수공방은 마찬가지라서 미실 언니에게 말미를 좀 얻었어요. 아무래도 진종을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었다. 그냥 궁에 있었으면 지도처럼 황후가 될 수도 있었는데. 노인은 가쁜 숨을 쉬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인은 윤궁이 동륜의 후비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모든 걸 접었는데 막상 동륜의 후궁이었던 지도가 황후로 간택되자 가슴을 쳤다. 윤궁이 완강히 거부하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딸이 미혹스럽기도 했다. 몰락한 귀족 집안의 지도보다야 골품이 있는 가문에다 인품이며 뭐 하나 뒤질 게 없는 윤궁이 황후에 걸맞았다. 지도를 극구 반대했던 대신들이나 지소태상 태후도 윤궁이라면 그리 반대는 안 했을 것 같았다. 물론 지도가 황후가 되고 보니 드는 아쉬움일 뿐 죽은 태자의 후궁을 황후로 간택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저 아버지, 이제는 골품이 없어도 정비가 되고 싶어요. 혹시나 해서 조심스레 운을 떼어 보았다. 사람이 많이 아프면 기도 죽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고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화랑문노라면 아버지도 입각을 시키려고 애쓸 만큼 아끼는 장수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말을 꺼내볼까 싶었다. 아니 얘가 지금 뭐라는 게야. 골품이 없어도 좋다니. 너 혹시 마음에 둔 사내라도 있는 거냐? 그런데 그 사내가 골품이 없어. 그런 게야. 노인의 얇은 눈꺼풀이 꺼져가는 목소리와 함께 떨렸다. 몸은 쇠약해졌어도 총기는 여전했다. 말투도 여전히 깐깐했다. 아니요, 그냥 그랬으면 쉽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윤궁은 지레 무슨 일을 낼 듯한 아버지의 완강함에 그냥 해본 소리라며 달랬다. 역시나 무리한 바람이었다. 국사를 지필하며 골품 제도를 체계화해 놓은 분 아닌가. 윤실이 그게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태자배는 물론 장차 태후도 될 수 있으련만.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윤궁도 동상이몽의 한숨을 속으로 삭혔다. 노인은 진지왕이 즉위한 후 상대등에 올라 지난해까지 정사를 맡아왔다. 지금은 병환으로 정사에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진골로서의 자부심은 조금 더 꺾이지 않았다. 너무 오래 혼자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허해진 모양이구나. 젊으나 젊은 게 왜 안 그러겠냐. 동륜태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간 것은 그 요망한 미생이란 놈 때문이야. 장안의 인물 반반한 계집이라면 죄다 지분되는 놈 아니냐. 태자라는 위인이 그런 놈의 꼬임에 빠졌어. 노인은 처조카인 미실 미생남매를 몹시 원망했다. 숨을 몰아쉬며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데 너 하나가 걸린다고 했다. 윤궁은 숨이 넘어갈 듯 거칠게 숨쉬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지왕의 총애를 받겠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글쎄다. 왕이 제자리도 지키기 힘든데 너까지 지켜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노인은 한숨을 섞어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윤궁은 더 있다가는 노인이 너무 지칠 것 같아 아버지가 빨리 나아 지켜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고는 방을 나왔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긴 숨을 토해냈다. 토방을 내려서는데 비보랑이 중문 안으로 들어섰다. 윤궁은 비보랑이 모습에 또 한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방금까지의 울적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밝아졌다. 비보 오는구나. 어서 와. 말은 비보를 향해 했지만 마음은 문노를 반겼다. 누나도 와 있었네. 이모부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그 와중에도 내 걱정뿐이시다. 애지중지하는 따님이 청상이니 그러시겠지. 그렇지 않아도 누나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금방 갈 거 아니지? 그럼 나 후원에 가 있을게. 뵙고 그리로 와. 윤궁은 후원을 거닐며 비보를 기다렸다. 아니,
문노를 기다렸다. 이제 비보는 동생이라기보다 문노를 담은 화병 같았다. 화병에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답고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다. 꽃은 시들지도 않고 지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나 막 만개한 것처럼 늠름하고 생생할 것이다. 그 꽃에 나비가 되어 앉을 수 있다면. 윤궁은 가슴을 쥐었다. 먹으면 안 될 음식을 훔쳐먹은 것처럼 답답했다. 소리쳐 토해내고 싶은 회한을 삼키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후원은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가을색을 담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윤궁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예전에 자신이 정성껏 가꾸던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연못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눈길도 가지 않았다. 비보의 발자국 소리를 놓칠세라 온 신경이 안채로 통하는 길에 가 있었다. 겨우 후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동네를 한 바퀴 돈 것처럼 지루했다. 두어 바퀴 더 돌고 정원석에 걸터 앉았을 때 비보의 모습이 보였다.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었어? 아버지께서 숨이 차서 길게 얘기 못하실 텐데. 요즘 조정이 시끄럽잖아. 자리 보존하고 있어도 누가 와서 죄다 얘기해주나 보지? 종종 대신들이 문안을 오는가 봐. 며칠 전에는 이사부 어른도 다녀가셨대. 몸은 쇠잔해지셨어도 총기는 여전하시던걸. 아까 아버지가 왕이 제자리도 지키기 힘들 텐데 나까지 지켜주겠냐며 한숨을 쉬시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미실 누나하고 주상 사이가 안 좋거든. 게다가 주상이 국정을 소홀히 하고 어색을 너무 즐긴다는 소문도 있고. 근데 그 소문은 미실 쪽에서 흘린 것 같아 무슨 음모가 있어 보이고. 선왕이 승하하셨을 때 정권을 잡고 있던 사도태우와 미실 언니가 금륜태자를 직접 추대했잖아. 물론 태자로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상하리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하시던데 그런데 정말 무슨 음모가 있었다는 거야? 미략이 있었던 거지. 당시 왕권을 대행하다시피 한 사도 황후와 미실 누나가 선왕이 승하하신 걸 숨기고 금륜태자만 불러 왕으로 추대해 줄 테니 미실 누나를 황후로 삼으라고 했다는 거야. 선왕이 승하한 줄 몰랐던 태자는 두 여자의 기세에 눌려 그러겠노라고 약조를 했다는군. 와, 어떻게 황후 자리를 놓고 그렇게 미략을 해. 언니 정말 무섭다. 그런데 태자가 등극하고는 마음을 바꿔 지도 황후를 맞은 거야? 그렇지. 사도태우는 자신의 소생인 동륜태자가 죽자 그 직계인 백정을 태자로 삼고 싶었지. 하지만 너무 어려 고집을 못하고 금륜이 태자로 책봉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금륜태자를 왕으로 등극은 시키되 권력까지 넘길 수는 없었지. 그래서 조카인 미실을 황후에 앉혀 묶어두려고 했던 거고. 권력이 뭔지 원. 사도태우는 미실을 남편인 진흥제에게도 맺어주고 아들인 동륜태자에게도 맺어주었잖아. 미실 누나의 방술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 어떤 남자도 그 치마폭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사족을 못 쓰니. 결국 두 여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도태우는 미실 누나를 도구로 삼고 누나는 방술을 무기로 삼은 셈이지. 그래서 지금 미실 언니와 사도태우가 어쩌겠다는 건데? 뭐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더 큰 권력 다툼이겠지. 지금도 주상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니까 왕은 왕이라서 권력이 있다지만 신하가 왕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지. 왕은 하나니까 최고 권력도 하나여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한쪽은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뺏으려고 하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러자니 두 쪽 다 조직이 필요하잖아. 병부는 사도태우 쪽인 세종전군이 힘을 쓰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이사부, 서력부, 탐지 등 왕을 호위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 그런데 화랑도가 합세해주면 승산이 커지지. 이모부도 그걸 아시고 화랑들의 속내를 궁금해하시는 거고. 어떤데? 화랑들도 설원파와 문노파로 나뉘었어. 설원파는 주로 골품이 있는 사람들로 향가나 유람을 즐기는 편이고 문노파는 골품 없는 귀족과 평민들로 호탕하고 무사기질이 많지. 그래서 설도를 운상인이라고 하고 문도를 호국선이라고도 해. 너는 당연히 문도겠구나.
말이라고. 그런데 설원랑이 미실 누나와 깊은 관계에 있으니 설도는 당연히 사도태우 편이라 신경 쓸 게 없어. 문제는 우리 문도야. 우리는 중립인데다 아까 말한 대로 무사기질이 많고 의리가 돈독하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거든. 그러니까 서로 잡으려고 하지. 그래서 미실 언니와 사도태우가 문화랑에게 벼슬을 주려 했구나. 그렇지, 그뿐인 줄 알아. 그전에는 진지왕 쪽에서 일기찬을 제수하려 했지. 하지만 문장군이 고사했어. 왜? 벼슬에 오르면 나중에 골품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윤궁은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 대세라는 게 있잖아. 섣불리 직책을 받아 그쪽 사람이 되었다가 세를 잃으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 지금 대세는 사도태우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 그걸 뒤집기엔 왕의 의지가 너무 미약해. 그렇다고 당장 사도태우 쪽의 서잔이 야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문장군 얘기하려고 누나네 집에 가려고 했어. 윤궁은 비보가 화제를 바꾸자 잠시 진정되어 있던 가슴이 다시 울렁거렸다.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도 가늠이 안 되었다. 어떤 말이든 초연히 받아들이자는 생각만 다지며 연유를 물었다. 문장군 얘기라니? 누나의 입장과 생각을 전했더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 누나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하다고. 그냥 이해한다고만 해. 뭔가 극적인 기대를 하고 있던 것일까. 윤궁은 스스로도 민망하리만큼 맥이 빠지는 듯했다.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비보는 싱글싱글 웃으며 대꾸했다. 얘가 놀리고 있어. 알았다. 무사들은 복잡한 거 싫어한다며. 좋게 말해서 이해한다는 거지. 결국 내 사정이 복잡해 정남이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나도 아버지 말씀 듣고 정신 차리려고 한다. 왕이 태우 측과 싸워 어찌 되든지 정비도 아니고 후비가 어찌 되기 하겠니? 비어져 나오는 섭섭한 속내를 감추려고 윤궁은 어깃장을 놓았다. 왜 이렇게 급하실까? 장군이 이해한다는 말은 기다리겠다는 말이야. 누나의 생각만 확고하다면 사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기다리겠다고 전해달라더라. 그리고 간절히 만나보고 싶다고 하기에 내가 자리 만들겠다고 했어. 어쩌려고? 반갑지만 반길 수 없는 윤궁은 시무룩하게 비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뭘 어째? 내가 날 잡아 장군님하고 누나네 집으로 쳐들어가면 됐지. 아니 얘가 화랑들은 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니? 옷 만들 때 아무리 재고 또 재보아야 천의 자투리는 나오게 마련이야. 자투리 무서워 옷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 자투리 무서워 옷을 안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렇지. 부작정 집으로 오면 어떡하니? 그럼 어디 다른 데서 만나게 해줘? 그게 아니라 만나면 뭐해. 서로 맺어줄 수 없는 사이인데. 글쎄, 누나 마음 내가 알았으니 그냥 나한테 맡겨.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 맺어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나 언제 집에 갈 건데? 글쎄, 아버지께서 차도가 좀 있어야 가지. 비보는 조만간 문장군과 함께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윤궁은 그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냐며 나무랐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시원했다. 믿음직스러웠다. 둘이 있다 문노는 남고 비보 혼자 간 것처럼 윤궁은 다시 가슴이 헛헛해졌다. 비보가 전해준 문노의 말을 직접 문노가 하는 말로 되새겨보았다. 제게 호감을 느끼셨다니 고맙습니다. 사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다려주십시오. 아니,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일간 찾아뵙겠습니다. 우렁차면서도 은은한 문노의 말투를 연상하며 윤궁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두 팔로 꽉 감싸 안았다. 비보가 문노와 함께 온다는 날이 아득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나 올까. 문노와 함께 가겠다는 비보랑의 말에 윤궁은 집에 갈 날을 엿보며 차일피일했지만
낫지도 더하지도 않아 떠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낫기보다는 돌아가시지 싶어 아예 임종을 보아야 할 것 같았다. 점점 더 심해지는 해수기침과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싶기도 했다. 하지만 꽁꽁 언 땅에 모실 생각을 하면 엄동설한이나 지나서 가셨으면 했다. 그러면서도 문노가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는 건 아닌가 조바심이 들기도 했다. 화랑도의 일이 바쁜지 비보도 오지 않았다. 비보라도 오면 그에 담겨 문노도 올 텐데 싶어 날마다 대문 밖을 살폈다. 진정으로 자신을 연모한다면 비보를 보내 안부라도 전할 만한데 무소식인 문노도 야속했다. 참모라도 비보에게 보내서 오라고 할까 망설였지만 딱히 오라고 할 명분이 없었다.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이었다. 갯가 버들강아지에 살이 오를 무렵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쉬었다. 자는 잠에 간 듯 아침에 깨어나질 못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볼 때는 어서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돌아가시자 자신이 그리 축소해서 빨리 가신 것만 같아 윤궁은 자책으로 더 슬펐다. 국사를 편찬하시고 정벌에 나서 많은 국토를 확장하는 등 큰 업적을 남기고 상대 등까지 지내셨으니 좀 잃은 감은 있으나 그만하면 호상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장례에 임했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성골, 진골 할 것 없이 정계 인물들의 조문이 끊이질 않았다. 윤궁은 은근히 문노도 오지 않을까 상청이 차려진 사랑채를 눈여겨보곤 했다. 하지만 목만 늘어나고 기다리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무슨 망측한 짓인가. 스스로 꾸짖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문상객들을 위한 음식 준비에 몰두했다. 무심히 사랑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도 애써 너 하나가 걱정이라던 아버지의 애잔한 모습을 떠올리며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매달렸다. 사흘이 지나서야 문노는 화랑들과 상청이 있는 사랑채로 들어섰다. 그렇게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그가 오자 윤궁은 재빨리 상을 차려 시종들과 함께 내다주고는 숙주간으로 몸을 숨겼다. 언뜻 눈이 마주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늘 그리던 모습이라 환영을 본 것도 같다. 비보라도 와주었으면 싶은데 사랑채에서 꼼짝도 안 했다. 제게 맡기랄 땐 언제고 이리 같이 와서도 찾지 않는 것이 놀림을 당한 것 같아 민망하고 섭섭했다. 하긴 이 와중에 만나본들 뭘 어쩌겠나. 윤궁은 달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연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다행히 돌아가던 발걸음에 안채를 기웃거리던 문노와 눈이 마주쳐 목례나마 할 수 있었다. 순식간의 일이라 생시인지 환영인지조차 구별이 안 되었다. 그래도 더 이상 사랑채를 기웃거릴 이유가 사라져 윤궁은 안채에서 나가지 않았다. 장례 마지막 날 당대 최고 권력자인 미실 부부도 조문을 왔다. 문노가 다녀간 뒤부터 숙주간에도 나가지 않고 안채에만 머물러 있던 윤궁은 전군 부부의 방문에는 사랑채까지 마중 나가 이해를 갖추었다. 세종이 사랑채에서 조문 온 중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미실은 윤궁을 따라 안채로 들어왔다. 훌륭한 분이셨는데 나라를 위해 큰일도 많이 하시고 조금 더 사셔서 조정을 맡아주셨으면 좋았으련만 우리 신라의 큰 보배를 잃었지 뭐니. 미실은 윤궁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평소 언행으로 보아 그저 인사성의 말이라는 걸 윤궁도 모르지는 않았다. 속으로는 눈엣가시 같은 정적이 사라져 시원해하진 않는지 모를 일이다. 윤궁은 고맙다고 받아주었다. 고모부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 거 이해한다. 당신 사위인 동륜태자에게 몸을 바친 것도 미우실 텐데 죽게 된데도 내가 연관이 되었으니 왜 안 그러시겠니. 하지만 내 신분이 어쩔 수 없었잖니.
넌 이해해주겠지? 난 고모부보다 늘 네가 마음이 쓰였어. 뭐 다 지난 일인데 바쁠 텐데 뭐하러 안채까지 왔어?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미실은 정색을 하고 윤궁을 바라보았다. 요염하면서도 당찬 표정에 윤궁은 지레 긴장이 되어 되묻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았다. 듣자 하니 문노화랑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며? 비보에게 들었지 싶었지만 무슨 의도로 묻는지 몰라 윤궁은 무슨 소리냐고 시치미를 떼었다.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와 달리 가슴은 남의 것인 양 두근거렸다. 뭘 비보 말로는 아주 심각한 모양이던데 전에 연회에서 너를 바라보던 문노의 표정에 어떤 조짐이 보이긴 하더라. 그런 면에서 내 눈은 정확하거든. 그런데 골품이 없는 게 참 아쉽다. 가야의 공녀 아들, 그것도 서자와 신라의 최고위직 상대 등 딸이 맺어질 수는 없잖니.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미실은 윤궁의 심중을 떠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뒷말을 흐렸다. 역시 꿍꿍이 속에 있었던 게야. 윤궁은 미실이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 연회에 꼭 참석하라고 당부했던 것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정치나 권력에 무관심한 자기가 무슨 이용가치가 있으려나 싶어 이내 의구심을 지웠다. 윤궁도 문노의 어머니가 가야의 공주지만 신라 사신의 접실로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비조부와 사통으로 문노를 낳았다는 사실도 비보랑에게 들었다. 그로 인해 심적 고충을 겪어왔다는 말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에 윤궁은 미실의 의중을 파악할 겨를 없이 대꾸했다. 이미 죽어 세상에 없는 어미와 아비가 무슨 상관이야? 윤궁은 불쑥 내뱉고 아차 싶었다. 노련한 미실이 말꼬리를 놓칠 리 없다. 이제야 실토를 하는군. 신분도 상관없을 만큼 문노를 좋아한다는 거잖아. 하긴 천하의 이미실도 반할만 하지. 문화랑이 30이 가깝도록 가까이 한 여자가 없다는 것도 우리 궁주들 사이엔 특별한 얘기거리지. 누가 그 목석 같은 마음을 움직이나 관심거리고. 몇몇이 유혹도 해보았지만 꿈쩍도 않더란다.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빼앗다니 놀랍다. 문화랑이 무사내들과 달리 요염한 여자보다는 너처럼 정숙한 여자를 좋아할 거란 생각은 했지. 혹시 고모부처럼 너도 골품에 얽매여 있지는 않나 염려했는데 초연한 것 같으니 다행이다. 그래, 힘 있는 정비가 못 되면 차라리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후궁이 낫지. 허울뿐인 골품 유지하겠다고 후비가 되는 건 한 번으로 좋게. 왜 날 끌어다 붙여? 보통 그렇다는 거지. 나야 윤실이가 있잖아. 윤궁은 서둘러 변명을 했다. 하지만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미실의 말을 수긍하는 꼴이 되었다. 미실의 손에 노는 공깃돌 같아 윤궁은 점점 더 당혹감만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미 진골로 태어난 윤실이에게 골품을 지켜주고 싶다 이거지? 그렇다고 아직 어린 걸 떼놓고 팔자를 고칠 수도 없고. 그럴 테지. 네 처지라면 누구라도 갈등할 거야. 하지만 윤궁아, 잘 생각해보면 골품도 윤실이도 그리고 사랑도 지킬 수 있어. 윤궁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도망치려야 칠 수 없음을 깨닫고 미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이미 지난번 연회에 나갈 때부터 미실의 소나귀에 들어간 것임을 직감했다. 돌아가신 고모부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너한테는 큰 걸림돌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너를 후비로 맡겠다는 진지왕만 없으면 또 하나의 걸림돌이 없어지지. 다만 문공에게 골품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 골품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얻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가장 큰 공이 무언지는 문화랑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네가 문화랑을 회유해봐. 뭘 회유해? 진지왕만 없으면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말에
윤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섣불리 넘겨짚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몰라서 물어? 지금 큰 공을 세우는 게 뭔지 정말 모른단 말이야? 글쎄, 큰 전쟁이 일어날 기미라도 있는 거야? 얘가, 너 능청 떠는 거지? 내 입에서 꼭 집어 말할 때까지 유도해 보려는 것 같은데. 그래, 솔직히 말하지. 왕의 폐위 말이다. 뭐? 폐위? 윤궁은 놀라 순간 숨이 멎었다. 일전에 비보에게 왕과 미실이 대립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미실이 지도 황후를 내치고 자신이 기어이 황후에 오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너무 엄청나 도리지를 쳤다. 그런데 왕의 폐위라니 말문이 막혔다. 지금 주상은 어색에 빠져서 정사는 안중에도 없어. 설마 너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렇지 아버지가 상대등인데 어쩜 그리 둔하니? 물론 왕이니 색을 즐기는 것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민폐까지 끼쳐서야 되겠니?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제도적으로 색공까지 두었는데 말이야. 민폐라니? 너 정말 서럽을 사람 맞아? 왕과 여염집 안 하긴 도화녀 얘기도 몰라? 도화녀의 미색에 빠진 주상이 남편이 있는 몸이라 거절하는 그녀를 겁탈했다잖아. 그러니 정무인들 바로 보겠냐고. 그래서 폐위시키려는데 화랑도가 협조를 안 해주면 힘들 것 같아. 특히 문화랑이 주축된 문노들의 반발이 있으면 낭패거든. 그걸 문화랑이 막도록 네가 마음을 움직여보라는 거지. 결국 그거였어. 조마조마하던 윤궁의 마음에 돌 하나가 쿵 떨어졌다. 의구심만 갖고 있을 때보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무게에 짓눌려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시종으로부터 사랑해서 귀가를 재촉한다는 기별을 받을 때까지 미실은 진지왕의 황음과 국정 소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폐위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했다. 윤궁은 꼭 집어 동의는 안 했지만 이미 상대의 깊은 내막을 알아버린 것만으로도 어떤 음모에 빠져들어간 것 같았다. 일전에 보니 문노는 미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제 회유가 먹힐지 의문이다. 더구나 아직 직접 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한 처지에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하겠는가. 윤궁은 공연히 만나기도 전에 문노의 노여움만 사는 게 아닌가 전전긍긍했다. 그런 눈치를 놓치지 않고 미실이 오금을 박았다. 정권에는 아군과 적군만 있어. 아군은 서로 이익을 나누지만 적군은 오로지 응징만 있을 뿐이야. 그것이 핏줄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미실은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돌아갔다. 문노의 마음을 회유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진지왕 폐위에 가담하게 하라는 것이다. 동조하지 않으면 핏줄이라도 응징하겠다는 협박이다. 그 같은 엄청난 일에 말려들다니 윤궁은 두려웠다. 당장 아버지의 부재가 먹구름처럼 다가왔다. 처음 찾은 사랑도 잃을 것만 같았다. 미실의 뜻대로 회유할 마음도 없지만 방법도 모른다. 미실처럼 미색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화술이 좋은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난생 처음 느낀 연모를 음모로 바꿀 수는 없다. 그것도 아직 마음 놓고 피워보지도 못한 연모를. 그 연모에 환희를 주고 공포로 위협하는 미실이 무서웠다. 만일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응징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걸까? 윤궁의 마음은 아버지를 넣은 관 속만큼이나 어두웠다.